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년간의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마치고 황혼의 솔로가 되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제 이혼 사유는 간단했어요. 남편이 저랑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더군요. 저랑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는데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참 기막히고도 씁쓸한 웃음이 나왔죠. 저라고 그 긴 세월을 한 남자와 한 입을 덮고 살면서 실증이 안 났겠나요? 오히려 제가 더 힘들었죠. 저 역시도 마음속으로는 이혼하고 싶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경제력 때문에 참고 버텨왔던 거죠. 말이 30년이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제 꽃 같은 청춘이자 인생이기도 하잖아요. 그 귀한 시간을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은 남편놈과 염치 없는 시댁 식구들을 위해 바친 것도 억울한데 누가 누구한테 지겹니 많이 하면서 이혼 소리를 꺼내나요?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원하는 대로는 이혼은 절대 안 해주려고 버틸까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옷장을 열고 헌옷들을 정리하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더 이상 마음에 안 들고 놔둬도 입지도 않을 것 같은 옷인데 이 옷을 또 놔둔다 한들 내가 다시 꺼내 입을까? 살 때 들인 돈 아깝다 생각해서 놔두니까 자리 차지만 쓸데없이 하는구나. 차라리 안 입는다 싶을 땐 그냥 버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요. 저는 그날 옷을 정리하다 그만두고 소파에 앉아 한참이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또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어차피 마음 뜬 남편 붙잡고 살아봐야 어디다 쓰나.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오고 스트레스만 받을 텐데 아니다 싶을 때 싹 내다 버리자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혼을 해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남편이란 인간은 끝까지 지저분하게 나오지 뭐예요. 얼마나 열받던지 없던 정까지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주 멋지게 그리고 통쾌하게 남편놈에게 한 방 먹이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마음에도 없던 남자와 결혼하게 된 건 다 제 친정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을 제 짝으로 이어준 사람이 저희 아버지셨거든요. 아버지가 원했던 사윗감의 조건은 돈도 직업도 아닌 오직 건강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자식이 저만 있었는데요. 제 위로 그리고 제 밑으로도 엄마가 한 번 임신을 하셨다가 유산을 하셨었거든요. 몸이 좀 약하시기도 했고요. 저밖에 없다 보니 부모님께는 제가 굉장히 귀중하고도 늘 마음 쓰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제 곁을 지켜줄 듬직하고도 건강한 사람이랑 제가 결혼했으면 하셨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선택한 남자가 바로 제 남편 오상식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딱히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선천적으로 건강했고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밭일, 논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체력도 강골이 되었고 성격도 유들유들 어른들에게 참 잘했습니다. 아버지는 좀 보수적인 분이라서 제가 빨리 결혼을 했으면 하셨어요. 그래서 중신자리를 직접 알아보러 다니셨는데요. 여러 중신자리 중에서 오상식의 사주가 가장 오래 산다는 말만 듣고 저를 선자리에 내보내신 것도 있죠. 솔직히 오상식의 첫인상은 별로였습니다.
얼굴도 시커멓고 촌스럽고 대화를 나눠보니 사람이 채신머리도 없고 매너도 별로 없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투박해 보이긴 하지만 순박하고 뚝심 있어 보인다며 저런 남자가 진국이라면서요. 그리고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딸인 저한테 경영을 가르쳐 주기보다 믿을 만한 사위를 얻어 일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욕 넘치고 대릴 사이도 자처하는 오상식이 딱이었죠. 저희 아버지는 결혼을 밀어붙이셨고 저는 결국 대학교 3학년 가을 오상식과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오상식은 그야말로 맨몸으로 장가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가 살 집은 물론 남편의 차까지 새로 뽑아주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운영하시던 식품회사로 오상식을 데려와 일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솔직히 남편 역시도 저희 부모님께 잘하기는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정말 잘 따랐어요. 싹싹하고 성격 좋게 굴었고 저희 아버지를 장인어른이 아닌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살갑게 굴었으니까요. 장인어른, 저랑 사우나 한번 가시죠. 제가 등 싹 밀어드리겠습니다. 자네 덕에 내가 아주 호강을 하네. 아들이 없어서 좀 서운했는데 그래도 든든한 사이가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넉살 좋은 남편은 연세 많으신 부모님 옆에서 입안에 혀처럼 굴며 점수를 땄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쥐뿔도 없는 남편 데려다가 결혼시켜주고 일까지 가르쳐주고 회사에서 한 자리까지 줬으니 오상식 입장에선 저희 아버지가 은인 아니었겠나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 집에서 사랑을 듬뿍 받았던 것과 달리 저는 시댁에서 찬밥 신세였습니다. 잘 사는 친정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아들을 처가에 뺏겼다는 생각에 저를 못마땅해 하셨던 거죠. 아들이 좋은 집에 장가 잘 갔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을 뺏겼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중 저보다 한 살이 많았던 신우가 유독 저를 괴롭혔습니다. 옳긴 좋겠다. 돈 몇 푼에 남편이 아니라 종을 하나 얻었으니. 우리 오빠는 그 집 사위가 아니라 완전 종놈인 것 같아. 아가씨,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럼 내 말이 틀렸어? 우리 부모님도 진짜 속상해 하셔. 장남 데리고 가서 대릴사회 시키고 종노릇 시킨다고. 처음엔 그냥 좋게 좋게 넘겼는데 자꾸 툭 하면 오상식 데려다가 종노릇 어쩌고 하는데 저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에게 정말 잘해주고 남편도 본인이 원해서 저랑 결혼한 건데 자꾸 종노릇이 어쩌고 하는 게 꼭 자격지심 같았습니다. 그래서 듣다 못한 저도 참지 않고 그랬죠. 그럼 아가씨 말대로라면 상식 씨가 저희 집 종이라는 건데 그럼 아가씨랑 아버님 어머님은 뭐가 되겠어요? 종놈 가족이면 다들 종 아니겠어요? 제 말에 신우 입이 뜨악하더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 아가씨가 자꾸 종이 어쩌고 하니까 저도 듣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딴에는 참다가 그렇게 말한 건데 신우는 그 일로 뒤집어져서 시부모님께 그대로 일러 바쳤죠. 그리고 그날의 일로 저는 시부모와 시댁알기를 우습게 하는 천하의 몹쓸 며느리가 돼버렸습니다. 남편 역시 그날 집에 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더라고요. 우리 식구들 다 싸잡아서 종놈 집안으로 만들면 속이 시원해? 그런 뜻이 아니라 아가씨가 툭 하면 종이 어쩌고 그러니까 나도 참다 못해 그런 거잖아요. 시끄러워. 당신 속마음이 그거였지. 우리 식구들 다 가난하고 무식해 보였지.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쉽게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벨도 없이 아버님한테 설설 긴다고 사람 무시해? 내가 뭘 무시했다고 그래요? 당신 그렇게 잘났어? 부모 잘 만나서 대학 나오고 세상 물정 모르고 곱게만 자라서 남의 속은 헤아릴 줄도 모르지?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당신이 뭘 알아? 내일 당장 우리 본가에 가서 우리 부모님이랑 지선이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까지 나한테 말 걸 생각도 마. 알았어? 그러는 겁니다. 자기 가족들이 먼저 저에게 빈정댔던 것도 알고 있었으면서 저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제게 등을 돌리고 눕는 남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결코 내 편이 되어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자신의 가족이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받았을 상처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요. 시간이 흐르면 이런 오해도 사라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다 저 같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 시댁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찾아가도 시부모님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셨고 시누이는 보란듯이 제 앞에서 조롱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시댁에 가면 저를 철저히 외톨이로 만들고 자기 가족들하고만 웃고 떠들더군요. 그런 일들을 기점으로 남편과 제 사이도 많이 소원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저희 부모님께 잘했기에 결혼 생활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도 20년이 가까이 됐을 무렵 그 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눈을 감으시자마자 남편은 그동안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 조문객들 앞에서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위인 척 연기를 했는데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표정이 싹 변해서 아버지 회사를 자기 것 마냥 생각하고 행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김 부장. 그래, 나야. 이제부터 회사 일은 전부 나한테 먼저 보고하도록 해. 서류 결제 라인도 싹 바꾸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회사와 자리가 자기 수중에 들어왔다고 생각했겠죠. 이제 그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무서울 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싹싹하게 굴고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던 제 친정에는 명절에도 온갖 핑계를 대며 발길부터 끊더라고요. 여보, 명절에 우리 집에도 가자. 엄마 혼자 적적하실 텐데 당신 보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아, 당신 혼자 다녀오면 되지. 나 회사에 일이 산더미라서 마지막 날은 출근해야 돼. 그런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저희 엄마가 유방암으로 수술을 했을 때도 그는 문병 한번 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제가 전화를 걸자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치더라고요. 왜? 여보, 엄마가 당신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 저녁에 잠깐이라도 들르면 안 될까? 내일 수술이라 불안해하셔. 아, 내가 무슨 자식도 아닌데 나를 왜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데. 아, 나 본다고 뭐 달라져? 내가 의사야? 간호사야? 아, 병원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는데 바쁜 사람한테 오라 마라 그러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암이고 수술 앞두고 당신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데. 요즘 의술 좋아서 유방암 정도는 병도 아니라고 하더라. 나 지금 회사 일로 너무 바쁘니까 일단 끊어. 장모님한테는 알아서 잘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끊을 때 혼잣말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귀찮게 해.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남편은 저희 엄마께도 정말 잘했습니다. 자기가 툭 하면 먼저 전화해서 안부 묻고 저랑 같이 안 가도 혼자서도 처갓집 찾아가서 저희 엄마랑 얘기도 하고 밥도 얻어먹고 그랬거든요. 자식보다 더 자식처럼 살갑게 굴었던 게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던 남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아예 딴 사람처럼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장모님 손맛이 최고라며 밥 2공기를 뚝딱 비우고 장모님이 주시면 물도 맛있다며 아양을 떨던 그 남자는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변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부모님께 또 나에게 잘했던 그 모습은 뭐였을까? 철저히 본인 필요와 이용 가치에 의해서 연기를 했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편에게는 오직 욕망과 이기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학벌도 경력도 없는 자기 형제나 친척들을 회사 주요 직책에 앉혔습니다. 회사는 남편의 사람들로 가득 찼고 경영은 엉망이 되었죠. 아버지의 오랜 신복들은 결국 회사를 나가셨고 저희 아버지 회사는 저희 남편이 완전히 차지하게 되었죠. 저도 그런 남편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았지만 어쩌겠나요. 결혼한 남편이고 자식들도 키우고 있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삭히고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저희 남편의 행동에 섭섭함을 떠나서 분노도 많이 느끼신 것 같지만 그래도 사위라고 손주들의 아빠라고 생각해서 참고 넘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흘렀습니다. 남편의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모습에 질릴 때도 많았지만 그냥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참고 살았죠. 결혼 생활 오래 한 부부 중에 배우자가 여전히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가 얼마나 되겠나요? 대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또 그러려니 넘기고 사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저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식들까지 모두 결혼시키고 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맘때 엄마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셨고 저는 엄마 병 간호차 집보다는 엄마 병원에 더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들의 부탁으로 손녀딸을 유치원에서 데리고 집으로 왔고 집에서 밥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제 앞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묻지 말고 일단 열어봐. 보면 알 거 아니야. 퉁명스럽게 말하는 남편을 보니 좋은 내용이 담긴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그 서류를 열어봤는데 그 서류 봉투 안에는 참으로 어이없는 서류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바로 이혼 서류였죠. 남편은 이미 자신의 칸에 필요한 내용을 다 적고 도장까지 다 찍어 놓았더군요. 내 건 다 썼으니까 당신 것만 써서 나한테 줘. 접수는 내가 직접 할 테니까. 이혼 서류? 다 늙어서 이제 와서 이혼을 하자고? 이렇게 뜬금없이? 뜬금없긴. 난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이젠 당신이란 사람이랑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아주 지긋지긋하거든. 그의 입에서 나온 지긋지긋하다라는 말에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는 저는 뭐 대단히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꿈만 같았나요? 오히려 저야말로 이 남자와의 결혼 생활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지긋지긋할 때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너무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각방 쓴 지 한참 됐잖아. 당신은 장모님 병간호한다고 집에도 자주 안 들어오고. 말만 부부지 우리 거의 남남처럼 사는 거 아닌가? 솔직히 나는 더 나이 들기 전에 내 남은 인생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졌어. 부부로서 마음도 떠났고 몸도 떠났는데
서류상 부부로 계속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는 겁니다. 제 입장에선 생각지도 못한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였죠. 남편은 지 할 말 다 하고는 무슨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같이 사는 동안 당신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돈 한 푼 벌어온 적 없었지. 내가 다 먹여 살리고.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같이 산 세월이 있으니까 인정상 재산의 반은 위자료로 떼줄게. 그 정도면 내가 정말 잘해주는 거라고. 당신 계산기 두들겨봤자 그게 최선이야. 그러니까 그거 받고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라는 겁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아빠가 평생을 바쳐 만든 회사와 재산을 홀라당 가지고 가더니 이제 와서 자기가 번 돈인 양 반 떼어주고 선심을 쓰겠다는 그 태도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할 때 몸만 딸랑 들고 와서는 내 부모가 남긴 재산의 반을 통째로 먹겠다고요. 회사에는 자기 동생들이며 친척들 자리까지 억지로 만들어서 일도 제대로 안 하는 그 인간들 월급 주고 엉망을 만들었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소리치고 싶었지만 일단은 감정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이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왜 이혼 못하느냐고 난리를 방방 치더군요. 이제 와서 헤어져 달라고 하면 내가 군말 없이 헤어져 줘야 돼? 내가 왜? 당신은 전부터 준비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너무 갑작스럽고 기막힌 일이야. 나는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이 얘긴 없던 걸로 해요. 이미 마음 떠났는데 같이 살 이유가 있어? 왜? 돈이 아쉬워? 집에서 그동안 놀고 먹었으면서 재산의 반이면 받을 만큼 받는 거지. 말이야 바른 말이지. 애초에 이 재산 전부 우리 부모님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뭘 집에서 놀고 먹어? 가정주부가 놀고 먹는 거야? 당신이 집안일이며 애들 키우는 데에도 관심 하나도 없을 때 내가 아이들 다 키우고 집안일 다 했어. 나도 내 역할 다 하고 살았다고. 나는 이혼할 생각 없으니 더 이상 그만 얘기합시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피했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 말 맞다나 서류상 이혼만 안 했다 뿐이지 그냥 각자 사는 건 맞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저 신경도 안 쓰고 가족들 나 몰라라 하고 본인 할 거 다 하고 자유롭게 살았던 인간이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될 텐데 굳이 이제 와서 기어코 이혼을 해달라는 그 꿍꿍이가 궁금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이혼을 해달라 저는 싫다고 하면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 마음고생도 많이 했죠. 남편의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은 절대 안 해줄 거다 싶다가도 저렇게 이혼 염불에는 남편을 보면 질려서 그냥 이혼을 해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기엔 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여러 복잡한 기분이 들었죠. 그러던 그맘때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옷장을 정리하다가 그 생각이 난 겁니다. 뭔가 혼자서 작게나마 깨달은 것 같았죠. 그래 맞다. 어차피 마음 뜬 남편 저 인간을 붙잡고 살아봐야 내 인생만 더 구질구질해질 뿐이다. 이참에 싹 내다버리고 내 이름 석자로 다시 살자. 라고요. 한동안 절대 이혼은 안 하겠다고 버티던 저였지만 그 한순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대신 남편놈 하는 짓거리가 너무나 괘씸해서 곱게는 못 끝내주겠다 다짐했죠. 이혼할 때 하더라도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회사를 다시 빼앗아 와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저는 며칠 뒤 병원에 입원해 계신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차마 이혼 얘기를 꺼내기가 힘들어 머뭇거리고 있는데 제 표정을 읽으신 엄마가 먼저 말씀하시더군요. 그 인간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엄마, 괜찮다. 예전 같으면 이혼이 큰일이었겠지만
요즘은 아니더라. 이미 마음 뜬 놈 잡고 살아봐야 너만 고생이지. 이 늙은 어미 걱정에 다 끊어진 동아줄 잡고 살지는 마라. 엄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목소리에 담긴 실망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창밖을 보시던 엄마는 결심한 듯 제 손을 힘주어 잡으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회사를 공장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어. 얼마나 고생하며 만들고 키운 회사인데 여태까지 그놈 하는 짓을 가만두고 본 건 그래도 네 남편이고 손주들 아빠여서 그랬던 건데 이제 너한테 이혼해달라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먹고 이혼? 어림도 없다. 엄마는 화가 단단히 나셨고 절대 그런 뱀 같은 인간에게 아버지 회사를 물려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엄마의 조언대로 수십 년간 저희 집안의 대소사를 돌봐주신 한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님은 다음날 아침 일찍 어머니의 병실로 찾아와 주셨죠.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돌아가신 대표님께서도 하늘에서 지금 이 상황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상황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모님께서 최대 주주이심으로 대표이사 해임권을 발휘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명분도 충분합니다. 경영 악화, 부당 인사 등 차고 넘치죠.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네, 사실 아버지의 회사 최대 주주는 저희 엄마였거든요. 엄마는 최대한 나서지 않으셨지만 어쨌든 최대 주주는 저희 엄마셨죠. 저는 변호사님이 가져온 서류들을 엄마께 내밀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서 등에 엄마는 이름을 적어 내려가셨죠. 그렇게 법적인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사에 내용 증명이 발송되고 임시이사회 소집도 공고되었죠. 그 소식은 당연히 남편의 귀에 들어갔겠죠. 남편은 생 난리를 치며 저희 엄마 병원으로 찾아오더군요. 그전에는 한번 찾아뵈러 오라고 해도 절대 안 오더니 똥줄 타니까 그제야 제 발로 찾아온 겁니다. 복도에서 달려오는 남편과 마주쳤죠.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누구 맘대로 날 잘라? 이건 내 회사야. 당신이 뭔데 이사회를 열어? 내가 이혼하자고 했다고 다 늙은 장모님 구슬려서 뭘 어쩌자는 거야? 이 회사는 내 회사야. 당신 아버지가 여기서 손 놓은 지가 언젠데? 이제 여긴 내 회사라고? 남편은 생 난리를 쳤고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게 왜 당신 회사야?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엄마 앞으로 지분을 상속하고 가신 엄연히 우리 엄마 소유의 회사야. 그거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당신 말 맞다나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어? 우리 엄마가 가만히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냐고. 당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 그동안 우리 엄마 동의하에 당신은 그저 월급 받는 월급 사장이었다는 거. 우리 엄마가 판단해서 당신이 대표 이상의 경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긴급 이사회를 통해 당신을 해임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야. 이건 합법적인 경영권 행사고 마음에 안 들면 소송을 걸던가. 남편은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씩씩거리기만 할 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분이 저희 엄마한테 있었어도 자기가 실질적인 사장이라고 거드름 피우고 다녔는데 막상 실체를 까보면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실히 깨달은 모양이었죠. 장모님 아프시다고 병원 한번 와보랄 땐 죽어도 안 오더니 이런 날에는 한 걸음에 오네. 참, 당신이란 인간 정말 답도 없다. 이제 볼일 끝났으면 나가. 병원에서 행패 부리다가 쫓겨나지 말고. 남편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가 나간 뒤에도 한동안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당장 버버로든 뭐든 술을 쓸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하게 조용히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물러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한 겁니다. 저 인간이 순순히 회사를 포기할 사람이 아닌데 별말 없이 물러나는 게 찜찜했죠. 심지어 퇴직금의 절반만 받겠다는 조건까지 군말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무언가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처럼요. 그 풀리지 않던 의문은 며칠 뒤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풀렸습니다. 주말을 맞아 아들네와 손녀딸이 집에 놀러 왔는데 다 같이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깎아 먹던 중이었어요. 손녀딸이 제게 총총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할아버지 제주도 농장에서 말 타기로 한 건 언제 가요? 할아버지 제주도 농장? 네, 할아버지 제주도에 농장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죠. 시온아, 할아버지가 제주도에 농장이랑 말이 있다고 하셨어? 네, 저번에 할아버지 핸드폰에서 봤는데 제주도에 엄청 큰 집이랑 귤나무도 엄청 많은 농장이랑 하얀 말도 있던데요. 할아버지가 나중에 저한테 준다고 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툭하면 제주도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우던 남편의 모습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며 직원들 월급을 깎는 와중에도 그의 제주도 출장은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주도에 꿀단지라도 숨겨뒀냐고 물으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다라며 짜증을 내던 남편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버지 때부터 저희 집안일을 봐주시던 변호사님께 연락했고 국내 최고의 기업 전문 탐정업체를 소개받았습니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남편과 그 형제들의 모든 재산을 샅샅이 추적해달라고 의뢰했죠. 동시에 아버지의 신복이었던 직원분들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었지만 제 연락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죠. 저희 집 거실에 모여 앉아 그분들이 먼지 쌓인 옛날 장부들을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회사 있을 때부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재비가 실제보다 늘 부풀려져 있었고 실체도 없는 유령 컨설팅 비용이 매달 거액으로 빠져나갔거든요. 저희가 막아보려고 했지만 격리가에 전부 자기 동생들이랑 조카를 심어놔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탐정업체로부터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보고서를 펼쳐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주도에 엄청난 땅과 건물들이 있더군요. 서귀포에 위치한 수만 평의 감귤농장, 애월의 고급 타운하우스, 그리고 한림에 위치한 작은 승마장까지 전부 시동생과 시누이,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들인 시점을 따져보니 저희 회사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던 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직원분들이 가져온 장부에 돈이 빠져나간 날짜와 그들이 부동산을 사들인 날짜가 소름 끼치도록 맞아떨어진 겁니다. 회사 격리과에 자기 동생을 앉혀놓고 지난 10년간 야금야금 회사 돈을 빼돌려 제주도에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도피처와 재산을 숨겨놨으니 껍데기만 남은 회사도 쉽게 내놓고 퇴직금도 절반이나 내놓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거였죠. 저는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해주기에 앞서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먼저 고소했습니다. 이 멍청한 인간들은 회사 돈을 옮기면서도 하도 흔적을 많이 남겨놔서 증거를 찾는 건 식은 죽 먹기더군요. 결국 한몫 단단히 챙기고 제2의 인생을 즐기려던 남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동안 빼돌린 수십억의 돈을 몽땅 회사에 토해내게 되었고 저와의 이혼으로 퇴직금까지도 절반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남편과 시누이 시동생은 횡령죄로 나란히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남편은 눈물 콧물 빼가며 제게 싹싹 빌더군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에서 그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30년 세월이 있잖아. 장인어른 살아생전에 내가 얼마나 잘했어. 그것만은 당신도 인정하잖아. 제발 애들 생각해서라도 적당히 합의하고 선처해줘. 나를 위해서 그래달라는 게 아니야. 우리 아들 딸 생각해서 그래달라는 거야. 자식들 다 시집장가 갔는데 사돈댁들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제발 소송 좀 취하하고 선처 좀 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저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치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헛소리하고 있네. 누가 누굴 걱정해? 우리 애들 당신 같은 인간 아버지로도 생각 안 해. 당신한테 가족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 부모랑 형제들 뿐이었잖아. 우리 애들도 그거 다 알아. 자식들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당신 인생을 그따위로 살면 안 됐지. 저는 앞에서 싹싹 비는 남편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거 우리 부모님이 좋게 생각해서 거둬줬더니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해놓고 선처를 바래? 웃기지 마. 네 놈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늘 일을 후회하면서 살아. 그게 남편과 저의 마지막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한 저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되찾은 돈으로 다시 회사를 살릴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오랜 신복이었던 직원분들이 다시 회사로 돌아와 저를 도와주셨고 저는 밤낮으로 일하며 다시 아버지의 회사가 전처럼 잘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병원 신세까지 지셨던 어머니는 다행히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지금은 저와 함께 살며 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제 곁을 지켜줄 명이 긴 남자를 원하셨지만 결국 제 인생을 지켜낸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내도 엄마도 아닌 한 회사의 대표로서 제2의 인생을 대차게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